강태준의 회사, 미래테크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 나는 강태준을 보았다. 그가 인파 속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샴페인 2잔을 들고 있었다. 길게 뻗은 손가락으로 샴페인 잔에 스템을 쥔 모습이 우아하기 그지없었다. 윤서 씨, 수고 많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다. 낮게 깔린 중저음의 목소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는 그중 한 잔을 내게 건넸다. 마치 수천 번은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으려 손을 뻗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였다. 정상적이었다. 마치 이 술잔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샴페인에는 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내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 빈손으로 쫓겨나게 만들기에 충분한 약이. 나는 눈을 들어 그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했다. 그 안에는 내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딥그린 색상의 롱드레스를 입 정교한 화장을 한 채 미소를 띤 여자의 모습이. 하지만 그 그림자 너머 그의 동공 더 깊은 곳에서 나는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독사와 같은 기대를 보았다. 그는 내가 이 잔을 마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 시작될 재미있는 쇼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잔을 받으려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그저 미소를 유지했다. 샴페인 잔이 우리 사이에 멈춰서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왜 그래요?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잘 억눌려 있던 초조함이 스쳐 지나갔다. 피곤해요. 내 목소리는 아주 나지막했지만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흔들림이 없었다. 심장이 차분하고 힘차게 뛰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나는 손을 거두어 내 팔뚝 위에 가볍게 얹었다. 방어적이면서도 우아한 자세를 취했다. 그냥 이 술은 마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동공이 바늘 끝에 찔린 것처럼 눈에 띄지 않게 수축했다. 그의 얼굴 근육이 0.1초간 경직되었다가 이내 다시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웃으며 마치 나의 작은 변덕을 감싸 안으려는 듯 더욱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리 회사 기념 행사인데 당신이 한 잔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는 우리 회사라는 네 글자에 힘을 주었다. 마치 나의 신분과 나의 책임을 상기시키려는 듯이. 나는 그의 화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그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등 뒤 멀지 않은 곳에서 승리자의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에게로. 그의 수석 비서 한유라였다. 그녀는 오늘 밤 타오르는 듯한 레드 컬러의 슬립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의 원단은 그녀가 자랑하는 몸의 곡선을 아슬아슬하게 감싸고 있었다. 화장은 화려했고 입술은 피처럼 붉었다. 눈빛과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야망과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둔 희열이 가득했다. 그녀는 몇몇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곁눈질로는 줄곧 우리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나의 망설임과 강태준의 설득을 보며 그녀의 입가에는 경멸적인 미소가 걸렸다.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그녀는 생각했을 것이다. 이 정교하게 계획된 파멸의 연극이 곧 상연될 것이라고. 내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녀는 몰랐다. 진짜 재미있는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극본은 이미 내 손으로 다시 쓰였다는 것을. 오늘 밤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그녀 자신이라는 것을. 한 달 전 그날 강태준은 독일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는 벗은 재킷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지친 기색으로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평소처럼 그의 재킷을 정리하며 세탁소에 맡길 준비를 했다. 주머니를 확인하던 그때 정교한 플래티넘 커프스 버튼 하나가 안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두툼한 울 카펫 위로 떨어져
거의 들리지 않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애용하던 것들이 아니었다. 그는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했지만 이 커프스 버튼은 디자인이 다소 복잡했다. 심지어 옆면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바늘구멍 같은 것이 있었다. 귀신에 홀린 듯 나는 그 커프스 버튼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깊은 밤, 강태준은 서재에서 화상회의를 시작한 지 오래였다. 나는 침실 문을 잠그고 그 커프스 버튼을 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알 수 없는 USB 장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다. 나는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오디오 파일이 단 하나 있었다. 나는 헤드폰을 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잠시 흐른 후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려왔다. 강태준과 한유라였다. 배경에서는 비행기 엔진의 굉음이 들렸다. 아마 돌아오는 비행기 아닌 듯했다. 물건은 준비됐어. 한유라의 교태 섞인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걱정 마. 특수한 경로로 구했어. 무색무취해. 효과가 나타나면 환각을 보면서 감정 제어가 안 될 뿐이야. 나중엔 일시적인 기억 상실만 남아서 절대 걸릴 일 없어.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마치 사업 계약서의 조항을 검토하는 듯한 말투였다. 자신의 아내를 파멸시킬 음모가 아니라 그럼 다행이고 창립 기념일엔 귀빈들이 많이 오잖아. 최 회장님도 오실 거고 젊고 잘생긴 남자 서버 하나만 구슬려서 라운지로 데려다 놓게 하면 돼. 그때 내가 몇 사람 데리고 우연히 마주치는 척 사진만 찍으면 증거는 완벽하지. 그 여자 체면 엄청 따지잖아. 일 커지는 거 막으려고 이혼 합의서에 조용히 도장 찍고 빈손으로 나갈 거야. 한유라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악의가 가득했다. 그 여자 친정이 몰락하긴 했어도 아직 이 바닥에 아는 사람들이 좀 남아있어. 이런 방식이 제일 깔끔해. 뒤탈도 없고 회사 상장도 앞두고 있는데 부정적인 이슈는 절대 안 돼. 강태준은 냉정하게 이해득 씨를 따지고 있었다. 마치 내가 그의 아내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사업상의 장애물인 것처럼. 태준 씨, 정말 똑똑해. 한유라의 목소리에는 숨김없는 숭배의 감정이 묻어났다. 그 여자가 꺼지고 나면 사모님 자리는 이제 내 것이 되겠네. 그 뒤로 역겨운 키스 소리와 희롱이 이어졌다. 나는 녹음이 끝날 때까지 컴퓨터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헤드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흘러나왔다. 창밖의 달빛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차가운 잿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손끝은 감각이 없어졌고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와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그보다 더 강력하고 거의 절대적인 냉정함이 그 모든 것을 억눌렀다.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붙들린 듯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그랬구나. 감정이 식어서도 내가 부족해서도 내가 철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했다. 언제든 교체될 수 있고 심지어 가장 더러운 수단을 써서 치워버려야 할 걸림돌. 내 15년의 청춘과 헌신은 그의 눈에 그저 정교하게 청산해야 할 자산에 불과했다. 나는 헤드폰을 벗었다. 움직임이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나는 그 치명적인 녹음 파일을 복사하고 암호화하여 각기 다른 국가에 위치한 3개의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했다. 그런 다음 전문 데이터 파쇄 프로그램을 이용해 커프스 버튼에 있던 원본 파일을 완벽하게 영구 삭제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욕실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무섭도록 번뜩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계획을 세우느라. 너희들이 연극을 하고 싶다면 내가 더 큰 무대를 만들어주지. 더 기막힌 극본으로.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에 여러 갈래의 빗줄기를 드리웠다. 나는 평소처럼 강태준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통밀 토스트 2조각과 완벽한 써니사이드업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로 경제 뉴스를 훑으며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미간에는 내가 익숙한 무심함과 집중력이 어려 있었다. 그는 내가 어젯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도 내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눈에 나는 아마 영원히 감정 기복 없고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배경 같은 존재일 터였다. 나는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를 그의 앞에 놓아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태준 씨 창립 기념일 만찬 때 저 뭐 준비할 거 있어요? 드레스는 어떤 스타일이 좋을까요?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한 채로 마치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듯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평소처럼 해요. 딥그린으로. 차분해 보이게.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눈 뒤에 스치는 뼛속까지 시린 냉소를 감추었다. 그날부터 나의 복수는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컴퓨터에 저장된 플라워 클래스, 베이킹, 미술 전시회 관련 즐겨찾기를 모두 삭제했다. 그 자리는 검색창에 입력된 차가운 단어들로 채워졌다. 나는 남편의 외도, 대처법 같은 것을 검색하지 않았다. 대신 녹음 파일에서 한유라가 언급했던 그 약의 화학 성분명을 입력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것은 지하 실험실에서 합성된 신종, 정신계 약물이었다. 일부 불순한 자들 사이에서는 진실 캔디의 변종으로 불렸다. 양리작용, 효과 발현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혈액과 모발에서의 잔류 기간,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보여주었다. 이 약물은 대사가 매우 빨라 24시간 이내에 체액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반적인 마약 검사로는 절대 검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중추신경계에 가하는 충격은 극심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한 사람의 의지를 파괴하고 강렬한 환청과 환시, 피해망상을 유발하여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온갖 기이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 더 무서운 것은 뇌의 해마에 돌이킬 수 없는 미세한 손상을 남긴다는 점이었다. 만약 사후의 특정 언어나 상황에 의해 유도되면 스트레스성 정신장애를 일으키기 쉬웠다. 즉, 내가 운 좋게 결백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나의 광기를 내가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가족력이 있다는 탓으로 쉽게 돌릴 수 있었다.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고 그의 의지를 파괴한 뒤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완벽한 미치광이로 여기게 만드는 것.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수법이었다. 나는 따지거나 섣불리 움직여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다. 감정적인 행동은 그들을 경계하게 만들어 계획을 바꾸게 할 뿐이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순간의 말싸움이 아니라 완벽하게 뒤집을 수 없는 청산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서재로 들어갔다. 이 서재는 내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온통 강태준의 물건들로 가득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각종 경영, 금융, 기술 서적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는 그의 컴퓨터, 서류, 그리고 그의 사업적 성공을 상징하는 트로피가 놓여 있었다. 이곳은 그의 왕국이었고 그의 분위기와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거대한 통창 앞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정성껏 가꾼 정원이 보였다. 사계절 내내 푸르렀다. 나는 풍경을 감상하지 않고 손을 뻗어 두꺼운 벨벳 소재의 커튼을 쳤다. 방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외부의 빛과 소리가 차단되어 밀폐되고 압박적인 공간이 형성되었다. 나는 서재의 천장등을 켰다. 밝은 빛이 쏟아져 내려 조금 눈이 부셨다. 나는 그가 평소 프로젝트 발표 연습에 사용하던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갔다. 화이트보드에는 지난 프로젝트의 순서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각종 복잡한 화살표, 데이터, 전문 용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였다.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발들여 놓지 못했던 세계. 나는 지우개를 들고 힘껏 닦기 시작했다. 보드마카 가루가 소리 없는 눈처럼 후두둑 떨어졌다. 나는 조금씩 한 뼘 한 뼘 힘을 주어 그의 흔적들을 모두 지워나갔다. 마침내 화이트보드 전체가 새 것처럼 깨끗해져 조명을 반사하며 텅 빈 거울처럼 빛날 때까지. 그리고 나는 새 검은색 마커펜을 들었다. 뚜껑을 열자 딸깍하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나는 화이트보드 정중앙에 새 단어를 썼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고 힘있게. 필체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증거, 실행, 청산. 이것은 애증이 얽힌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하나의 프로젝트였다. 나의 프로젝트. 목표는 명확하고 단계는 분명하며 어떠한 불필요한 감정도 배제한다. 나는 그의 모든 죄증을 수집하고 완벽한 복수를 실행하며 지난 15년간 그가 내게 빚진 모든 것을 청산할 것이다. 그 순간부터 차가운 결혼 생활 속에서 한 줌의 온기라도 찾아보려 애쓰던 온화하고 인내심 강했던 서윤서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자신을 위해 싸우는 냉정한 청산자였다. 나는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비즈니스 논리로 그의 사업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가 가장 잘하는 정밀한 계산으로 그의 명예 실추를 계획할 것이다. 계획의 첫 단계는 그들이 나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풀게 만드는 것이었다. 심지어 나를 더욱 경시하게 만드는 것. 자신감 넘치는 사냥꾼은 이미 겁에 질려 포획된 사냥감에게 많은 경계심을 품지 않는 법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사냥감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었다. 나는 버림받기 직전임에도 헛된 기대로 관계를 되돌리려 애쓰는 비극의 여주인공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내 연기는 나 자신마저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 나는 강태준이 가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을 때면 그가 과거에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다. 이를테면 손이 많이 가는 갈비찜이나 오후 내내 푹 끓여야 하는 연포탕 같은 것들. 그러다 그가 갈비 한 점을 집어들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조금 질기네라고 말하거나 국물을 한 숟갈 뜨고 무심하게 간이 좀 아쉽네라고 평가할 때면 나는 즉시 고개를 떨구고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적절한 수준의 서운함과 실망감을 드러냈다. 미안해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내 목소리는 애써 비위를 맞추려 하지만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아내처럼 들릴 듯 말 듯 떨렸다. 그는 보통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사 속도를 높인 뒤 수저를 내려놓고 화상회의가 있다는 핑계로 식탁을 떠났다. 나는 그의 냉정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내 눈의 어린 슬픔은 어떤 구경꾼이라도 동정심을 느끼게 할 만했다. 나는 심야에 그에게 구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곤 했다. 시간은 그와 한유라가 함께 있을 법한 때를 골랐다. 내용은 신중하게 골랐다. 진심이 담긴 것처럼 보이면서도 나의 나약함과 의존성을 드러내야 했다. 태준 씨, 우리 사이에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당신이 점점 멀게 느껴져요. 예전에 당신이 그리워요.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주려고 도시 반대편까지 운전해왔던 당신이요. 오늘 우리 대학 시절 사진을 봤어요. 그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었는데,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정성껏 작성된 이 애정 어린 문자들은 모두 바다에 던진 돌처럼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가 볼 것이고 한유라도 분명히 볼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유라는 강태준의 휴대폰에서 이 메시지들을 보고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을 비웃으며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는 그녀의 허영심을 크게 만족시키고 자신이 최종 승자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할 것이다. 연기를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
나는 심지어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가사도우미 이모님에게 실수로 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날 그녀가 서재를 청소하러 들어왔을 때 나는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다. 하지만 화면이 켜져 있던 시간은 그녀가 굵은 글씨의 제목들을 보기에 충분했다. 검색 기록,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는 법, 중년 부부 위기 극복 가이드, 남편이 부하 여직원과 사랑에 빠졌을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겉보기엔 성실하지만 사실은 소문내기 좋아하는 이모님의 성격상. 이 내용들은 곧 사모님 요즘 정신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증거로 어떤 우연한 방식으로 강태준의 귀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역시나 강태준이 나를 보는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연민이 더해졌다. 그는 가끔 내게 말을 걸 때 마치 철없는 아이를 달래는 듯한 거만한 관용을 담은 말투를 썼다. 그는 아마 나를 벼랑 끝에 몰려 이성과 저항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가련한 존재로 여기고 있을 것이다.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그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부드러운 상대로.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효과였다. 사냥감이 무력해 보일수록 사냥꾼은 덫을 더 허술하게 놓는 법이니까. 한유라 역시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다. 그녀는 이미 예비 사모님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녀는 강태준의 팔짱을 끼고 손에는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다. 나를 보고도 전혀 피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다정하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내 앞에서 그 다이아 반지를 낀 손을 흔들어 보였다. 어머, 사모님, 우연이네요. 그녀는 봄바람처럼 화사하게 웃었다. 그 반지의 광채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할 것만 같았다. 태준 씨가 기념일에 할 목걸이 사준다고 해서 나왔다가 반지도 좀 보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좀 봐주세요. 이 다이아, 퀄리티 어때요? 그녀는 쇼케이스 안에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리켰다. 그 찬란한 빛이 눈을 찌를 듯했다. 강태준은 옆에 서서 그녀를 제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입가에는 방임하는 듯한 미소까지 걸려 있었다. 그는 그저 나를 마치 자신이 연출한 한 편의 드라마를 감상하듯 심사하는 거의 잔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무너지고 통제력을 잃는 반응을 기대하면서 나는 그의 예상처럼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았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부신 다이아 반지에서 시선을 떼어 한유라의 젊고 탄력 있는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한 비서님, 안목이 정말 좋으시네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고 심지어 진심 어린 칭찬처럼 들렸다. 이 목걸이 디자인이 아주 대담하고 멋져요. 한 비서님 이미지랑 잘 어울리네요. 젊음이 좋긴 좋네요. 뭘 해도 다 소화가 되니까. 내 말투에는 적절한 부러움과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품이 있는 퇴장이었다. 이것은 한유라의 허영심을 크게 만족시켰다. 그녀의 눈에 담긴 더위는 거의 흘러넘칠 지경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팔을 더 꽉 껴안았다. 몸을 거의 완전히 밀착시키며 마치 자신의 소유권을 선언하는 듯한 자세로. 그들은 모두 내가 곧 잃게 될 모든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쳐놓은 그물이 이미 조용히 펼쳐졌다는 것을. 그들이 나를 얕볼수록 그들은 더욱 망설임 없이 내가 그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함정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것이었다. 조용히 절망적인 주부 역할을 연기하는 동시에 나는 계획의 또 다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선을 가동했다. 근본을 뒤흔드는 것. 나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족 신탁기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통해 박 변호사님과 연락했다. 박 변호사님은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법률 고문이었다. 쉰을 넘겨 머리가 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매처럼 날카로운 분이었다. 금태 안경 너머의 시선은 마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경제범죄와 상업사기 분야를 전문으로 하며 업계에서는 일처리가 깔끔하고 논리가 치밀하여
단 한 번의 패소 기록도 없는 것으로 유명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연락이 없었지만 나는 항상 그의 개인 연락처를 간직하고 있었다. 서울 시내의 한 회원제 전통 찻집에 조용한 별실에서 나는 그를 만났다. 방 안에는 은은한 침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향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윤서양, 오랜만이군. 박 변호사님은 직접 나에게 오래 묵은 명품 우전차를 따라주었다. 찬물은 맑고 고운 빛을 띠었다. 그의 말투는 자애로운 어른처럼 온화했다. 신탁 기금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박 변호사님. 나는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신탁은 핑계입니다. 오늘 변호사님을 찾아뵌 건 개인 자격으로 정식으로 의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남편 강태준과 그의 회사 미래테크에 대한 철저하고 비밀스러운 재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박 변호사님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날카로운 시선이 안경 너머로 내 얼굴에 와 닿았다. 그 시선에는 심사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분명 과거 자기 앞에서 수줍어하고 내성적이던 어린 소녀가 이제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평온하게 마주 보았다. 그리고 나의 의심과 내가 확보한 제한적인 정보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지난 몇 년간 나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강태준은 여자가 회사 일에 신경 쓸 거 없다는 이유로 나를 핵심 정보에서 철저히 배제시켰다. 하지만 그의 아내로서 몇몇 단서들을 접할 수 있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모아온 겉보기에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의심점들을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박 변호사님 앞에 늘어놓았다. 예를 들어 그는 종종 깊은 밤 서재에서 수신처가 해외 시장 홍보 자문 비용으로 된 지불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수신 회사들의 이름은 매우 낯설었고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다. 한 번은 내가 야식을 가져다 주다가 우연히 계약서의 수취인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회사라는 것을 엿보았다. 또 재작년 회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그의 서재에서 케이맨 제도의 역외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법률 문서를 우연히 본 적이 있었다. 그 회사의 지분 구조는 미로처럼 복잡했다. 그리고 회사의 최종 수익자 명단에는 강태준의 이름이 없었다. 대신 내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외국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예로 회사는 불과 몇 년 전에 성공적인 투자를 유치하여 회사의 현금 흐름이 매우 풍부해야 정상인데도 그는 종종 주주들과의 통화에서 매우 실감나는 초조한 목소리로 연구개발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시장 확장에 돈이 많이 들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 항상 빠듯하다고 불평했다. 이런 단편적이고 겉보기에는 무관해 보이는 조각들은 마치 어둠 속에 흩어진 진주알처럼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었다. 다만 과거에는 완벽한 결혼이라는 환상에 눈이 멀었고 강태준이 매일같이 당신은 그저 아름답게 있기만 하면 되라고 속삭이는 말에 마비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더러움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는 그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그의 위선을 꿰뚫는 날카로운 칼날로 만들 때였다.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직위를 이용해 회사 자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는지, 그 돈의 최종 행방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와 그의 수석 비서 한유라 두 사람과 그들 직계가족의 명의로 정상적인 수입과 맞지 않는 출처불명의 거액 재산이 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나는 가방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내 박 변호사님 앞 찻상 위로 조용히 밀었다. 이 안에는 제 개인 자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착수금 및 관련 비용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변호사님, 이런 조사의 난이도와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요. 부족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입금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담겨 있던 처음의 놀라움은 이미 깊은 감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즉시 카드를 받지 않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윤서 양,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하지만 명심해야 해. 이 문을 한 번 열면 다시는 닫을 수 없을지도 몰라. 당신과 강 사장 사이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거야. 확실합니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눈빛은 확고했다. 박 변호사님, 저는 오늘 어른의 위로와 동정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을 도와줄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그가 받아야 할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했다. 찻집 별실에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연기만이 조용히 감돌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뻗어 그 카드를 단호하게 받았다. 좋아. 그의 목소리는 직업적인 냉정과 결단력을 되찾았다. 한 달만 시간을 주게. 그가 반박할 수 없는 보고서를 만들어주지. 찻집을 나서자 오후의 햇살이 조금 눈부셨다. 나는 손을 들어 눈을 가리고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나는 알았다. 내가 이 한 걸음을 내디딘 순간부터 나와 강태준 사이에 놓여 있던 이미 1000개의 구멍이 뚫린 위선의 장막이 내 손으로 직접 찢겨 나갔다는 것을 더 이상 돌이킬 여지는 없었다. 그것으로 좋았다. 왜냐하면 나는 애초에 돌아갈 생각 따위는 없었으니까. 창립 기념일 만찬 당일 나는 호텔이 특별히 준비해준 귀빈 메이크업 룸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정교하게 화장을 마친 상태였다. 차분한 로즈 컬러 립스틱이 내 안색을 좋아 보이게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게 했다. 딥그린 색상의 벨벳 롱드레스는 내 몸의 선을 완벽하게 드러내며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내 눈빛은 평온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우물처럼 파문 하나 잃지 않았다. 메이크업 룸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달콤하고 느끼한 향수 냄새가 사람보다 먼저 안으로 스며들었다. 한유라였다. 그녀는 오늘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 불타는 듯한 붉은색 슬립 롱드레스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감싸고 있었다. 목에는 내가 백화점에서 보았던 결국 강태준이 사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뽐내기 직전의 공작새처럼 내 옆 화장대에 앉아 핸드백에서 자신의 립스틱을 꺼내 거울을 보며 우아하게 화장을 고쳤다. 사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시선은 거울을 통해 날카로운 심사와 함께 내게로 향했다. 그래도 딥그린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색이죠. 여자란 말이에요. 좀 화사하게 입어야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요. 나는 거울 속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테이블 위에 귀걸이를 들어 천천히 착용했다. 그것은 은은한 빛을 내는 남양진주 귀걸이였다. 광택이 과하지 않고 기품 있었다. 그녀는 나의 침묵을 암묵적인 패배 인정으로 여긴 듯했다. 입가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몸을 내 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더 가까이 다가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 말투에는 승리자의 과시와 마치 자비를 베푸는 듯한 충고가 담겨 있었다. 사모님, 사실 저는 항상 사모님을 존경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내시다니. 그녀는 선홍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으로 가슴에 달린 커다란 다이아몬드 펜던트를 의미심장하게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말이에요. 여자란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법이죠. 잡을 수 없는 모래는 그냥 날려버리는 게 낫잖아요. 태준 씨 마음 이미 사모님한테 없다는 거. 그건 누구보다 사모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사모님 자리를 붙들고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세요? 불편?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깃털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가벼웠다. 네, 불편하죠.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턱을 치켜들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정교했지만 각박해 보였다. 서로 좋게 끝내자는 거죠. 사모님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시면 태준 씨도 지난 정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박대하지 않을 거예요. 상당한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남은 평생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만큼요. 그런데 만약 끝까지 버티면서 진흙탕 싸움을 만드신다면 결국 추해지는 건 사모님 자신뿐일 거예요. 어쨌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의 잔인할 정도의 동정 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모님은 이제 늙었잖아요.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시고요. 그 말을 마친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 거울 속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만족스럽게 감상했다. 마치 내가 초라하게 퇴장하고 자신이 화려하게 등극하는 미래를 이미 본 것처럼 나는 의기양양함에 살짝 상기된 그녀의 얼굴을 눈가에 감추지 못하는 희색을 바라보며 문득 우스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최후의 승자라고 이 사랑 전쟁의 유일한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지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강태준이 나라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장기말. 이용 가치가 다하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장기말. 강태준 같은 사람은 뼛속까지 이기적이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사업과 명성에 플러스가 될 아내였다. 가문이 깨끗하고 이력이 훌륭하며 어떤 자리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사모님이지. 젊고 예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야망만 가득해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는 애인이 아니었다. 한유라는 자신이 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헛된 꿈에 불과했다. 강태준이 그녀를 방임하고 심지어 그녀와 공모한 이유는 단지 그녀가 가장 쓰기 편하고 가장 쉽게 희생시킬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기대한 것처럼 분노하지도 말대꾸하지도 않았다. 그저 옅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한 비서님 말이 맞네요. 사람은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죠. 나는 귀걸이를 매만지고 천천히 일어섰다. 벨벳 스커트 자락이 내 발치에서 마치 활짝 핀 검은 장미처럼 펼쳐졌다. 만찬이 곧 시작되겠어요. 나가요. 우리. 태준 씨랑 손님들 오래 기다리시게 하면 안 되죠. 내 목소리는 한 점의 파문도 없이 평온했다. 마치 방금 그 심장을 찌르는 말들이 그저 귓가를 스치는 바람이었던 것처럼 나의 평온함과 순종은 한유라의 눈에 담긴 더위를 거의 흘러넘치게 만들었다. 심지어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라는 듯한 칭찬의 기색까지 보였다. 그녀는 내가 완전히 저항을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1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크리스털이 박힌 하이힐을 신고 먼저 메이크업 룸을 나섰다. 그 흔들리는 뒷모습은 마치 이미 왕관을 쓴 여왕 같았다. 나는 그녀의 뒤를 몇 걸음의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곧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킬 그 무대로 향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내 눈빛은 처음처럼 차가웠다. 재미있는 쇼는 이제 곧 시작이야. 당고스른 앙공께. 그리고 그녀는 내가 강태준에게 선사하는 첫 번째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만찬장안. 분위기는 강태준이 무대에 올라 축사를 한 후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서 마이크를 잡고 회사의 빛나는 과거와 원대한 미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언변이 뛰어나고 말에는 선동력이 있었으며 풍채 또한 당당하여 객석에서는 열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나는 객석의 사람들 속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서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의 얼굴을 그의 눈에서 번뜩이는 야망과 자신감의 빛을 바라보았다. 15년.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오늘의 성공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는지를, 과거의 사랑과 마지막 양심을 포함해서 축사가 끝나고 그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즉시 열정적인 손님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능숙하게 그들과 잔을 부딪히고 대화를 나누며 얼굴에는 빈틈없는 미소를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서버의 트레이에서 샴페인 2잔을 들고 인파를 헤치며 곧장 나에게로 걸어왔다. 그리하여 서두에 그 장면이 벌어졌다. 그는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샴페인을 내 앞에 내밀었다. 나는 즉시 받지 않았다. 주변의 손님들이 우리 쪽의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대화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수많은 호기심과 탐색의 눈빛들이 쏟아져 왔다. 왜 그래요? 강태준의 미소가 조금 굳어 있었다. 그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난처하게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말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윤서 씨, 이런 자리에서 고집 부리지 말아요. 나는 그의 말에 상처받은 것처럼, 또는 주변의 시선에 몰려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눈가가 살짝 붉어지고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마침내 나는 약간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차가워 매끄러운 잔을 제대로 잡기조차 힘들었다. 바로 그때 한유라가 자신의 술잔을 들고 우아하게 걸어왔다. 타이밍이 완벽했다. 정확히 우리 곁에 멈춰 섰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술잔을 한 번, 강태준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도발과 과시욕이 가득했다. 태준 씨, 왜 사모님만 챙겨요? 최 회장님께서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녀의 말투에는 오직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애교 섞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소유권을 선언하는 태도가 이보다 더 명백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의 말에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마침내 어떤 결심을 굳힌 듯이 나는 강태준의 경고 어린 시선을 무시하고 돌아서서 한유라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나는 손에 든 샴페인을 들어 올렸다. 얼굴에는 벼랑 끝에 몰린 듯한 처연하고 자조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 비서님,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이 조용했기 때문에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적절한 울먹임이 섞여 있어 주변 몇 테이블의 사람들이 모두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알아요. 지난 세월 미래테크가 오늘날의 성공을 거두기까지 한 비서님 공이 얼마나 컸는지. 태준 씨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실 한 비서님이라는 것도요. 이 말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천겹의 파문을 일으켰다. 한유라는 얼어붙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강태준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말을 꺼내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내 다음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반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마치 자신을 해부하듯 비통한 어조로 말했다. 이 술은 태준 씨가 특별히 저를 위해 가져온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 최고의 공신에게 바치는 술이죠. 하지만 저는 이 잔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 시선은 천천히 주변에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얼굴들을 훑고 마침내 경악으로 굳어버린 한유라의 얼굴로 돌아왔다.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잔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진정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야말로 미래테크의 진정한 1등 공신이고 태준 씨 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이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술잔을 저 대신 받아주시겠어요? 제 마음의 짐도 덜어줄 겸요. 나는 샴페인 잔을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그녀의 앞으로 내밀었다.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평범해 보이는 샴페인 잔에 집중되었다. 나의 이 말은 겉보기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물러나는 것 같았지만 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언어의 함정이었다. 한유라를 공중에 높이 띄워
진퇴양난에 빠뜨리는 것. 만약 그녀가 거절한다면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이고 강태준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중요한 위치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허영심이 극도로 강한 그녀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받는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강태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그리고 자신이 제3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한유라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함정이 아니라 나의 공개적인 항복 선언이자 무장 해제였다. 자신이 승리로 나아가는 대관식이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 담겨 있던 처음의 의심은 금세 억누를 수 없는 환희와 우월감으로 바뀌었다. 사모님 뭘 이렇게까지. 그녀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다시 찬란하게 빛났고 위선적인 겸양이 섞여 있었지만 손은 망설임 없이 뻗어나와 우아한 자세로 내 손에서 그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술잔을 들어 올려 먼저 나를 향해 그리고 강태준을 향해 마지막으로 만찬장의 모든 손님들을 향해 들어 보였다. 그 자세는 마치 성대한 대관식을 치르는 여왕처럼 자랑스럽고 의기양양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사양할 수가 없네요. 이 잔은 태준 씨와 미래테크의 더 빛나는 미래를 위해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젖히고 그 치명적인 독약이 든 샴페인을 망설임 없이 단숨에 들이켰다. 나는 그 텅 빈 크리스털 잔을 그녀의 얼굴에 번진 의기양양한 승리의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천천히 읊조렸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나의 1등 공신. 그레 한 즈수 만만. 샴페인을 마신 지 약 20분 후 약효는 정교한 타이머처럼 내가 예상했던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만찬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강태준은 환한 얼굴에 한유라를 데리고 오늘 밤 가장 중요한 귀빈, 국내 최고의 벤처 캐피털 그룹 최 회장과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최 회장은 막대한 자금을 쥔 인물로 결단력이 강했다. 그의 자본이 투입되느냐 마느냐가 미래테크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번 협력은 강태준이 모든 것을 건 중요한 승부였다. 한유라는 강태준의 수석 비서로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술잔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최 회장에게 회사의 미래 계획과 기술적 우위를 설명했다. 말투에는 자신감과 매력이 넘쳤고 전문성을 보이면서도 여성스러운 부드러움을 잃지 않아 분위기를 완벽하게 이끌었다. 강태준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만족과 감탄이 가득했다. 갑자기 한유라의 유창하던 말이 멈췄다. 그녀는 막 회사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얼굴의 미소가 아무런 예고 없이 굳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핏기가 가시더니 물에 젖은 한지처럼 새하얗게 변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더니 순식간에 앞머리를 적셨다. 그녀가 들고 있던 술잔을 쥔 손이 통제할 수 없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잔 속의 와인이 함께 흔들리며 잔벽에 짙은 붉은색 흔적을 남겼다. 한비서, 왜 그래? 어디 안 좋은가? 역시 큰일을 겪어본 최 회장이 가장 먼저 그녀의 이상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한유라는 입을 벌려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마치 목이 졸린 듯한 이상한 컥컥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릿해졌으며 동공은 통제할 수 없이 커졌다.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떠올랐다. 마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끔찍한 무언가를 본 것처럼. 벌레. 그녀는 날카롭고 뒤틀린 목소리로 눈앞의 거울처럼 매끄러운 대리석 테이블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다. 벌레가 너무 많아. 까만 벌레들이 기어다녀. 오지 마.
내 몸으로 올라오지 마. 만찬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공기는 그 순간 멈춘 듯 했다. 강태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다. 그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급히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현장에서 끌어내려 했다. 유라 씨, 취했군. 내가 데려다 주지. 손대지 마. 한유라는 마치 전갈에 쏘인 것처럼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몸을 뒤로 튕겨냈다. 그리고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다. 저리가 내 몸에도 있어. 내 얼굴에, 내 눈 속에 온통 벌레야. 아, 그 비명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듯 처절했다. 마치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만찬장에 우아하고 위선적인 가면을 순식간에 찢어버렸다. 모두가 이 갑작스러운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에 경악했다. 우아한 현악 연주가 멈췄고 흥겨운 담소 소리도 끊겼다. 수많은 시선이 충격, 경악, 의문, 그리고 경멸과 뒤섞여 마치 탐조등처럼 미친 듯 날뛰는 그 여자에게로 일제히 쏠렸다. 그녀는 미친 듯이 자신이 입고 있던 고가의 붉은색 드레스를 찢기 시작했다. 고급 원단이 찌익 하는 소리를 내며 찢어졌다.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한 손으로 잡아채 끊어버렸다.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우수수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녀의 손톱은 자신의 하얀 피부 위에 선명한 핏자국을 남겼다. 뜨거워. 불이야. 불이 나를 태우고 있어. 살려줘. 그녀는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정신없이 제자리를 돌고 뛰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불길을 피하는 것처럼 그녀는 갑자기 옆에 있던 샴페인 타워에 부딪혔다. 와장창 하는 천지를 울리는 소리와 함께 수백 개의 크리스털 잔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산산조각이 났다. 황금빛 샴페인과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며 바닥을 흥건히 적셨다. 이 악마 같은 놈, 내가 나한테 이랬어. 혼란 속에서 그녀는 갑자기 떨리는 손을 뻗어 잿빛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강태준을 가리키며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울부짖었다. 강태준, 이 위선자. 네가 시켜서 한 일이잖아. 나랑 결혼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저 서윤서, 저 미친년을 치워버리라고 했잖아. 넌 인간도 아니야. 넌 천벌 받을 거야. 아는? 그녀는 횡설수설했지만 극도의 광기와 공포 속에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비밀을 수백 명의 재계 인사들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소리쳐 폭로했다. 만찬장은 술렁거렸다. 손님들의 눈빛은 처음의 충격에서 빠르게 깨달음으로 그리고 숨김없는 경멸과 혐오로 바뀌었다. 그 시선들은 마치 독을 바른 비수처럼 죽은 사람처럼 잿빛이 된 강태준에게 일제히 날아갔다. 최 회장의 얼굴은 이미 먹물을 뿌린 듯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 바닥에서 여전히 난동을 부리며 추하게 뒹굴고 있는 한유라를 쳐다보고 다시 극도의 실망과 차가운 눈빛으로 명예가 실추된 강태준을 쳐다보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무겁게 흥소리를 내며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끝났다. 강태준의 눈빛은 완전히 공허해졌다. 그는 그 아수라장 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순식간에 풍화된 석상처럼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사업, 그의 명예, 그의 미래, 모든 것이 이 여자의 광기 어린 비명 속에서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재가 되어 버렸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여성 손님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드레스 자락을 들고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뒤로 물러섰다. 남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혹감, 충격, 그리고 약간의 구경하는 재미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호텔 보안팀이 마침내 상황을 파악하고 사방에서 달려왔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미친 듯이 핥히고 물어뜯는 한유라를 겨우 제압했다. 그녀는 마치 흐물흐물한 걸레처럼
몇몇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려 입으로는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과 울음 섞인 소리를 내뱉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화장은 다 번진 채 마치 죽은 개를 끌고 가듯 자신의 춤은 전시장으로 변해버린 이 만찬장에서 강제로 끌려나갔다. 바닥은 깨진 그릇과 잔으로 아수라장이었고 폐허가 된 듯했다. 한때 화려했던 연회장은 이제 숨막히는 어색한 침묵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수군거림만이 가득했다. 공기 중에는 엎질러진 술과 음식이 뒤섞인 기묘한 냄새가 진동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조각상처럼 그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경멸, 동정, 구경하는 눈빛들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 눈빛들은 마치 수많은 작은 바늘처럼 그의 피부를 찔렀다. 그의 얼굴은 잿빛에서 잔유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가늘게 떨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나는 천천히 사람들 구석에서 걸어 나왔다. 내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고 하이힐이 두꺼운 카펫을 밟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마치 우아한 유령처럼 나는 아직 온전한 테이블 옆으로 다가가 서버의 트레이에 남아있던 음료 중 따뜻한 레몬수를 한 잔 집어들고 이전에 들고 있던 차가운 물잔을 트레이에 다시 놓았다. 그리고 의자 등받이에 걸쳐있던 캐시미어 숄을 집어 부드럽고 우아하게 어깨에 둘렀다. 딥그린 색상의 벨벳 드레스와 아이보리색 숄이 어우러져 유난히 차분해 보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야 강태준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나의 접근을 감지한 듯 친 고개를 들었다. 한때 의기양양하고 늘 총명한 빛으로 반짝이던 그의 눈은 이제 핏발이 서고 하늘을 찌를 듯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우리의 갇힌 야수처럼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나를 산채로 집어삼킬 듯했다. 그는 내가 한 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살인적인 시선을 무시하고 그의 앞에 다가가 걸음을 멈췄다. 우리 사이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흐르는 샴페인 웅덩이가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놓여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으로 미세하게 뒤틀린 그의 얼굴을. 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복수를 이룬 환희도 승리 후의 기쁨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평온함만이 있었다. 마치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이 나와 무관한 재앙을 겪는 것을 보는 것처럼. 태준 씨, 내 목소리는 아주 부드럽고 가벼웠지만 마치 차갑고 날카로운 수술칼처럼 이미 1000개의 구멍이 뚫린 그의 자존심을 정확하게 찔렀다. 당신의 15주년 기념 파티는 망쳐진 것 같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에게 어떤 반응할 시간도 주지 않았고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작별 인사였다.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우아하게 퇴장했다. 내 등은 꼿꼿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단호하고 침착했다. 내 등 뒤에는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고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한 유라가 창립 기념 행사에서 벌인 그 경천동지알 자폭쇼는 마치 더러운 비밀로 가득 찬 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다. 그 후폭풍은 파죽지세로 불과 24시간 만에 강태준과 그의 미래테크를 완전히 파괴했다. 추문의 확산 속도는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보다 빨랐다. 만찬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흐릿한 영상과 생생한 묘사가 섞인 가십들이 이미 각종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업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제목은 하나같이 자극적이었고 구경꾼들의 흥분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미래테크 대표, 여비서와 공모의 본처 모함, 내연녀 약에 취해 공개 발작, 현장 영상 유출,
충격 내막. 강태준. 내연녀 상위 올리려. 재벌 가판. 궁중 잔혹사. 연출. 본처의 냉정한 반격. 단독 속보. 거물 투자자 최 회장. 현장에서 분노하며 퇴장. 미래테크 상장 가도의 적신호. 이 소식들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하룻밤 사이에 강태준은 모두가 부러워하던 비즈니스 엘리트, 젊은 인재에서 업계 전체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수법이 비열한 위선자로. 다음날 월요일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주말 내내 온갖 부정적인 소식으로 달아올랐던 금융시장은 즉각 가장 직접적이고 잔혹한 반응을 보였다. 도미노가 쓰러졌다. 미래테크의 주가는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개장과 동시에 벼랑 끝에서 곤두박질 쳤다. 개장 10분도 안 되어 주가는 엄청난 매도 물량에 하한가에 묶여버렸다. 공포에 질린 투매가 걷잡을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회사 홍보팀이 아무리 힘없고 변명에 급급한 해명 자료를 내놓아도 소용없었다. 시장은 눈물을 믿지 않았고 더군다나 평판이 땅에 떨어진 창업자의 변명을 믿지 않았다. 이어서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떨어졌다. 최 회장의 투자그룹은 오전 10시 정각 공식 채널을 통해 냉정한 어조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파트너사 핵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신중한 평가에 근거하여 미래테크와의 모든 협력 논의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성명서는 마치 사형 선고서처럼 미래테크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미 협상이 끝났던 몇몇 주요 협력사들은 줄줄이 귀사 핵심 경영진의 심각한 신용 및 도덕적 문제를 이유로 신속하게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내왔다. 모든 협력 의사를 철회했다. 논의 중이던 프로젝트들도 순식간에 소식이 끊겼다. 상대방의 전화는 다시는 연결되지 않았다. 은행의 반응은 가장 신속하고 무정했다. 짙은 위험 신호를 감지한 몇몇 주요 거래 은행들은 거의 동시에 회사의 모든 신용 공여를 긴급 동결하고 위기 관리팀을 파견하여 기존 만기 대출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자금줄은 순식간에 끊어졌다. 분노한 주주들의 전화는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강태준의 개인 휴대폰과 사무실 전화기를 불통으로 만들었다. 고함, 질책,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두꺼운 사무실 문 너머로도 어렴풋이 들릴 정도였다. 과거 그의 앞에서 아첨하고 그를 신처럼 떠받들던 동맹들은 이제 그의 살을 씹고 가죽을 벗기고 싶어하는 악귀로 변해 있었다. 강태준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이틀 동안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마 사방에서 밀려오는 압박에 정신없이 대처하며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곧 침몰할 자신의 난파선을 위해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으려 애쓰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 이것이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틀렸다. 그 샴페인, 그 난장판, 그 쏟아지는 여론, 모두 내가 그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그를 마비시키기 위한 전체 요리에 불과했다. 진정한 메인 요리, 그를 치욕의 기둥에 완전히 못 박아 영원히 재기할 수 없게 만들 비장의 카드는 이제 막 등장할 차례였다. 셋째 날 밤, 나는 강태준의 전화를 받았다. 그때 나는 이미 그 차가운 집을 떠나 시내 중심가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음침했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전화기 너머로도 억눌린 곧 폭발할 듯한 광기가 느껴졌다. 어디야? 집으로 와.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딴난 고 부로카 스르드로고 부로카. 그의 말투는 상의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그곳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저는 그랜드 하르트 호텔 2808호에 있어요. 얘기하고 싶으면 이리로 와요. 나는 이 마지막 장면이 상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그가 그 허구의 정상에서 추락하여 산산조각 나는 것을 봐야 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도어스코프를 통해 문 앞에 서 있는 강태준을 보았다. 그에게서는 짙은 술과 담배 냄새가 났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패하고 핏발이 서 있었다. 한때 깔끔하고 풍채당당했던 비즈니스 엘리트는 이제 초췌하고 남루한 모습이었다. 과거의 의기양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는 마치 격분한 황소처럼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그리고 돌아서서 쾅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문을 거칠게 잠갔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왔다. 눈에 담긴 증오는 나를 집어삼킬 듯했다. 내가 한 짓이지? 그렇지?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내뱉었다. 그 샴페인. 네가 손을 댔지. 네가 유라 씨한테 그 잔을 넘긴 거야. 나는 소파에 평온하게 앉아 앞에 놓인 따뜻한 물 한 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극도의 분노로 미세하게 뒤틀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가 뭘 했는데요? 나는 희미하게 반문했다. 말투에는 순진한 척하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저는 그저 관대하게 1등 공신에게 돌아가야 할 잔을 그 영예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했을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 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샴페인에 넣어서는 안 될 걸 넣은 건 당신이잖아요. 그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는 내가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서윤서, 이 독한 여자, 그는 마침내 완전히 격분하여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다. 그는 야수 같은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맹렬하게 달려들어 쇠 집게 같은 두 손으로 내 목을 거세게 졸랐다. 나를 부드러운 소파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질식감이 순식간에 덮쳐왔다. 폐속의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다. 나는 그저 거의 연민에 가까운 뼛속까지 시린 눈빛으로 조용히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나의 평온함, 나의 두려움 없는 태도에 그의 눈에 담긴 광기가 점점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더 깊은 공포였다. 그는 마치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본 듯했다. 너는 왜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손의 힘이 저절로 조금 풀렸다. 내가 왜 무서워해야 하죠? 나는 그가 넋을 잃은 짧은 순간을 틈타 온 힘을 다해 무릎을 들어 올려 그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찼다. 그는 윽 소리를 내며 몸이 뒤로 휘청이며 몇 걸음 물러났다. 손도 풀렸다. 나는 소파 팔걸이를 짚고 격렬하게 기침하며 몸을 일으켰다. 신선한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다. 목이 불타는 듯이 아팠다. 나는 목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들어 그를 향해 차갑게 웃었다. 강태준 씨, 당신은 항상 내가 바람 피우길 바랐잖아요. 그래야 명분 있게 나를 내쫓고 돈 한 푼 안 줄 수 있으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그가 잡아당겨 구겨진 옷깃과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놀라움, 분노, 그리고 공포로 가득 찬 눈을 내려다보며 똑바로 마주보았다. 당신의 착한 비서 한유라 씨는 그저 저를 대신해서 그리고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이 저를 위해 오래전에 써놓은 각본을 미리 연기했을 뿐이에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몰입해서 얼마나 멋지게 연기했는데요. 나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따귀를 때리는 것처럼 그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쳤다. 그는 완전히 넋을 잃었다. 마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철저한 패배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높은 곳에 있는 기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그 악독한 생각을 품은 순간부터 그는 이미 내 바둑판 위에 버려진 돌이었, 완패할 운명이었다는 것을. 그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완전히 충격과 혼란에 빠진 순간 나는 몸을 돌려 소파 위에 놓아둔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봉해져 있지 않았지만 무게가 상당했다. 묵직했다.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 서류 봉투를 그의 앞 테이블 위로 세게 던졌다. 서류 봉투가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며 퍽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 죽은 듯이 고요한 방 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그 샴페인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목소리에는 한 점의 온기도 없었다. 시베리아의 칼바람처럼 차가웠다. 강태준 씨, 내가 말했잖아요. 그건 전체 요리일 뿐이라고. 이제 메인 요리를 맛볼 시간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여 멍한 눈으로 그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보는 것처럼 그는 떨리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서류 봉투를 확 낚아채 안에 내용물을 거칠게 쏟아냈다.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그가 상상했던 보기 흉한 사진도 그의 외도를 증명할 녹음 파일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묶음 한 묶음 깔끔하게 제본되어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붉은 직인이 찍힌 재무조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 사본들이었다.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 서류들의 제목을 보는 순간 얼굴이 종이처럼 새하얗게 변했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려 온전한 문장조차 만들지 못했다. 이것들이 당신이 지난 몇 년간 직위를 이용해 해외의 유령 자회사를 설립하고 프로젝트 구매 계약서를 위조하며 불법적인 특수 관계인 거래를 통해 미래테크의 회사 자산을 총 378억 원 횡령하고 유용한 완전한 증거 자료들이에요. 나는 마치 냉정한 법정에서 사건을 진술하는 검사처럼 가장 평온한 어조로 그의 죄상을 조목조목 낭독했다. 그의 위장을 한 겹 한 겹 벗겨내어 그 아래 가장 더럽고 가장 탐욕스러운 본질을 드러냈다. 그중 300억 원은 당신이 기술 자문 비용을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의 먼 친척이 명의를 빌려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요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그 회사 명의로 한남동의 고급 빌라 한 채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죠. 아, 맞다. 그 빌라의 소유주는 한유라 씨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또 500억 원은 20여 차례에 걸쳐 몇몇 임원들의 개인 계좌를 통해 프로젝트 상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결국 모두 불법 환치기를 통해 한유라 씨 어머니의 홍콩 증권 계좌로 들어가 주식 투자에 사용되었죠. 나머지 돈은 대부분 당신이 케이맨 제도에 설립한 그 지분 구조가 교과서에 실릴 만큼 복잡한 역외 회사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당신이 몇 년 전 해외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투자로 입은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였고요.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강태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온몸을 떨며 마치 뼈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카펫 위에 주저앉았다. 그 서류들을 집어들 힘조차 없어 보였다. 땀이 그의 이마에서 계속 흘러내려 관자놀이를 적셨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치 낯선 사람, 아니 악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입술을 떨며 목에서는 허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너는 어떻게 안 거야?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거만하게 나를 손바닥 안에서 가지고 놀던 이 남자가 지금은 마치 집 잃은 개처럼 내 발 아래 쓰러져 있는 모습을 내 눈빛은 차가웠다. 한 점의 연민도 없었다. 강태준 씨, 당신은 정말 내가 이 15년 동안 그냥 집에서 꽃꽂이나 하고 차나 마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어요?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떻게 박 변호사님을 찾았고 어떻게 그 단서들을 꿰어 맞추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한 장 한 장이 그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철통 같은 증거들을 보며
마침내 깨달았다. 그 샴페인, 그 만찬에서의 난장판은 그저 내가 정교하게 던진 연막탄이었고 그와 그의 배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설치한 화려하고 잔혹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가 명예실추와 협력무산으로 정신없이 허둥대며 그것이 내 반격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진정한 필살기, 그를 치욕의 기둥에 완전히 못 박아 영원히 재기할 수 없게 만들 비장의 카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근본을 뒤흔들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내는 것. 다음 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 도시는 회색빛 안개에 쌓여 있었다. 나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호텔 방을 떠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스위트룸의 통창 앞에 앉아 아래로 오가는 차량의 흐름을 바라보며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평온하게 마셨다. 모든 일은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맡겨졌다. 박 변호사님은 그의 엘리트 팀과 함께 모든 증거 원본과 내가 직접 서명하고 모든 사실 경위를 진술한 고발장을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 듣기로는 경제범죄수사대 간부들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고 증거, 체인이 교과서처럼 완벽한 그 자료를 보고 모두 경악했다고 한다. 시가총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스타트업 창업자, 그 배후에 이토록 거대한 재무적 블랙홀이 숨어 있었다니. 증거는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었다. 자금 유출부터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그리고 최종적인 자금 귀착 지점까지 모든 거래 내역이 명확했고 지향성이 뚜렷했다. 반박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당일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효율성은 상상을 초월했다. 오후 3시 정각, 나는 호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미술사 책을 읽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따뜻하고 아늑했다. 내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다. 박 변호사님이 보낸 간결한 메시지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거의 동시에 내가 구독하는 경제 뉴스 앱에서 푸시 알림이 떴다. 제목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눈에 띄었다. 속보 미래테크 창업자 강태준. 거액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오늘 회사에서 경찰에 체포. 나는 뉴스를 클릭했다. 사진은 고화질이었다. 분명 미리 준비하고 있던 기자가 미래테크 사옥 앞에서 찍은 것이었다. 사진의 배경은 거대한 로고가 걸린 웅장한 유리 외벽의 오피스 빌딩이었다. 그리고 사진의 주인공 강태준은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회전문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한때 꼿꼿했던 등도 구부정했다. 한때 수많은 자리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손은 이제 차가운 수갑에 채워져 있었다. 그 위를 검은색 재킷으로 덮어 오히려 더 눈에 띄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화려함과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잿빛 절망과 남루함만이 남아 있었다. 뉴스에서는 경찰이 강태준을 체포함과 동시에 미래테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사의 서버, 모든 재무장부, 그리고 여러 재무팀 핵심 임원들을 연행했다고 언급했다. 회사의 모든 은행 계좌도 즉시 동결되었다. 한때 자본시장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이거함은 이렇게 내가 평온하게 애프터눈 티 한 잔을 마시는 동안 완전히 침몰했다. 나는 사진 속 강태준의 초라한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복수를 이룬 환희도, 성공의 쾌감도, 심지어 한 점의 미련이나 동정도 없었다. 그는 마치 내가 수없이 읽어 이미 결말을 아는 이야기 속 인물 같았다. 그의 운명은 내가 청산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나의 복수는 히스테릭한 감정에 의존하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계산, 확실한 사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법에 의존했다. 법은 최종적으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철저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보복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나는 휴대폰 뉴스를 끄고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은수저를 들어 이미 조금 식은 홍차를 가볍게 저었다. 창밖의 햇살이 좋았다. 나는 책을 다 읽고 방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모든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 마치 정밀하게 작동하는 기계처럼. 강태준의 사건은 관련 금액이 막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커 그 해의 주요 경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경찰의 수사가 깊어질수록 빙산 아래 숨겨져 있던 더 많은 더러운 거래들이 드러났고 심지어 다른 몇몇 회사의 분식 회계 문제까지 연루되어 업계 전체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나는 강태준과 평온하게 이혼 절차를 밟았다. 전 과정에서 나는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모든 법률 서류는 변호사와 구치소를 통해 전달되고 서명되었다. 듣기로는 그가 안에서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되고 과거의 활기를 완전히 잃었다고 했다. 나는 그저 웃어 넘길 뿐이었다. 그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혼인 중 공동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하고 횡령한 범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박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은 나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나는 모든 혼전 재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혼인 중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분할받았다. 강태준 명의의 부와 지위를 상징했던 호화주택, 스포츠카, 명화, 골동품,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 보유했던 가치 있는 회사 지분들은 모두 법원에 의해 압류 동결되었다. 그리고 긴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경매 수익금은 우선적으로 그가 횡령하여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실을 메우고 다른 무고한 주주들과 채권자들에게 배상하는 데 사용되었다. 나는 그 차갑고 텅 비었으며 억압적인 기억으로 가득 찬 집에서 나왔다. 경매에서 나는 익명으로 참여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펜트하우스를 다시 사들였다.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그 위치가 좋았고 그 탁 트인 전망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도시 최고의 디자이너를 불렀다. 원래 강태준이 가장 좋아했던 차가운 흑백의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모두 부수고 철거했다. 나는 반년 넘게 시간을 들여 내가 좋아하는 따뜻하고 햇살과 나무 향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집을 다시 꾸몄다. 거실에는 거대한 벽면 책장을 설치해 내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채웠다. 베란다에는 온갖 종류의 화초를 심었다. 주방은 내가 꿈에 그리던 아일랜드 식탁과 빌트인 오븐이 있는 오픈형으로 개조했다. 마침내 등기부등본을 손에 들고 그 위에 선명하게 찍힌 내 이름 하나만을 보았을 때 나는 비로소 15년에 걸친 족쇄 같았던 과거에 내 손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한유라의 경우 그녀의 말로는 비참했다. 그날 만찬 이후 그녀는 신종 정신계 약물 남용으로 불가역적인 급성 정신장애를 진단받았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강제 치료를 받게 했다.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며 과거의 총명함과 아름다움은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녀 명의의 강태준이 사주었던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단독주택은 불법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원에 의해 강제 회수되어 경매 목록에 올랐다. 남자를 통해 계층 상승을 이루려던 그녀의 달콤한 꿈은 결국 가장 초라하고 가장 추한 방식으로 산산조각나 한바탕 웃음거리가 되었다. 모든 일이 내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하나씩 마무리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뒷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의 쓰레기를 청소했고 내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 삶을 다시 채우는 것이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날은 초겨울의 어느 오후였다.
날씨는 좋았고 햇살이 카페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와 겨울의 모든 한기를 몰아냈다. 나는 창가 부드러운 소파에 기대어 반쯤 읽은 서양 미술사 책을 들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갓 볶은 원두의 고소한 향과 구운 빵의 버터 향이 감돌았다. 카페에서는 점심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TV는 벽에 걸려 있었고 소리는 작게 켜져 있어 가게의 잔잔한 배경 음악에 거의 묻혔다. 경제 섹션의 여성 앵커가 아무런 감정 없는 표준 아나운서 톤으로 오늘의 소식을 전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간의 주목을 받아온 전 미래테크 창업자 강태준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피고인 강태준이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 총 378억 원을 횡령,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액수가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개인 전 재산을 몰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는 손에 든 라테를 들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우유 거품이 입술에 닿으며 달콤한 향을 남겼다. 나는 TV 화면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법정에서의 초췌한 강태준의 자료 사진을 쳐다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여전히 책 페이지에 머물러 있었다. 피렌체의 화파에 대한 단락에 조토, 마사초, 보티첼리 같은 그 아득한 이름들이 방금 선고된 더러운 과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가볍게 진동했다.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다. 대학 시절 절친으로 지금은 꽤 유명한 여행 작가가 된 친구였다. 윤서야, 다음 주에 에카이도에 폭설 온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파우더 스노우. 방금 비행기랑 온천료 칸 찾아봤는데 가격 괜찮아. 같이 가자. 눈에 날아 겨울도 보고 온천도 하고 게 요리도 먹고 안 좋은 일은 다 눈 속에 묻어버리자. 나는 창밖에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보았다. 겨울 햇살이 저 멀리 강물 위에서 반짝이는 물결을 마치 부서진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처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하얀 갈매기 몇 마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자유롭게 맴돌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입가가 저절로 살짝 올라갔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가볍고 즐거운 미소였다. 나는 두 글자로 답장했다. 좋아. 나에게 속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도착지는 순수하고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설원이 될 것이다.